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대한전기학원에서 논술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제 송재준 기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1, 2교시 문제 풀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예, 눈에 익으신 분도 꽤 있고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129의 문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야죠. 어떠셨습니까? 문제. 제 느낌은 이제 저희 학원생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 2교시는 조금 그래도 편안하셨을 거고요. 이제 일단 멘탈까지는 괜찮게 유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3교시 가시면서 약간 그래 이거지 하는 느낌 오셨을 거고, 4교시는 뭐 그냥 평균적인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교시가 비교적 기본서에서 나온 문제도 꽤 있었고요. 일단은 기본서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배전 쪽에서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높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송변전하고 이제 발전하고 이제 직분분리가 된 지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난이도 편차가 좀 심하게 나온 편이에요. 지금 이전 시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발전 직군에서 그 송변전하고 아예 별개로 이제 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난이도 편차가 났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번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그러나 122에 마냥 쉽진 않은 문제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합격자 수는 이전보다는 조금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122회 때 합격자가 지난번에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60명 합격했을 때 합격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숫자를 조금 다시 채워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합격자 숫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 2교시 강의를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전체 난이도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걸 저는 항상 먼저 합니다. 1, 2교시 시작할 때. 그래서 먼저 유인 교재 1교시 문제부터 좀 보시면, 1교시 1번 보시면 우리나라 투투나인 배전솔러 일반솔러와 대용량 배전솔러 비교해서 대용량 배전 방식 적용 기준에서 설명하라. 약간 이게 이제 대용량 배전에 타겟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쪽에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 근데 또 우리가 다 이쪽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대용량 배전솔로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었고요. 난이도는 요 정도는 한 중간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배전 특화된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상으로 볼 수도 없고요. 하루도 볼 수 없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양수용 전력량, 조정지 용량, 발전 전력량, 양수 발전 효율과 하는 문제는 이건 기본서 발전공학 수력 쪽에 있는 기본 공식으로 9.8 QH와 효율 반영시켜서 하는 기본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하로 보는 게 맞죠. 난이도는 중하로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직류조류 계산법 설명하고 A씨법하고 D씨법 비교하는 문제는 이제 기본서 항공학 중에서도 우리 또 근사화 조건이 있을 거고 뭐 이게 결국은 조류는 x분의 델타다 뭐 이거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니까 이것도 거의 뭐 하하급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 이제 4번 문제는 LOLP, LOLE, 사이피하고 사이디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 뭐 LOLP는 우리가 조금 친숙한 단어고 LOLE는 약간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단어는 아니고요. LOLP는 다뤘지만 LOLE는 다뤘던 단어는 아니고 사이피, 사이디도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신뢰도 지수를 할 때 다뤘던 아이템이지만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아이템이죠. 이게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기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가져가는 문제가 있고요. 꼭 안 가져가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출에도. 그래서 요 뭐 메이디, 뭐 메이피, 뭐 시리즈가 있잖아요. 쫙 헷갈리는 단어들로 구성된 시리즈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지난 학기 때는 그나마 사이디, 사이피는 그래도 기출에 많이 반복됐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져가신 분도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중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상에 가까운 문제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배전솔로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 직류 배전솔로하고 교류 배전솔로의 전압 관련된 시리즈 문제죠. 이것도 이제 기본서 플러스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키워드가 명확한 거라서 얘들은 좀 키워드가 명확한 부분이라서 약간 중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직류는 이 세 개가 같다요. 이 세 개가 같다가 키워드고 교류는 이제 부하 변동, 급격한 부하 변동과 관련된 게 이제 키워드인데 이제 또 하고 6번 문제 계산 문제 이거는 거의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거를 저는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그냥 대충 계산해서 한 5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문제는 또 하 문제로 계산 문제 중에서는 하 문제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7번 문제 병렬운전 조건 회전 계좌형 Y 결선 이거 다 원래 개별 상습 기출 문제죠. 상습 기출 문제. 그 7번에 2, 3번 같은 경우는 10점 단골. 7번에 1번 문제는 25점까지 가능한 단골. 근데 이게 10점으로 때려 나왔어요. 약간 고민은 돼요. 왜냐면 답안지 양을 얼마를 써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 외에는 근데 이게 약간 뭐 10점짜리에 많은 걸 담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양을 많이 썼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그 나름 1교시가 그나마 시간 쫓기는 교시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쓰셨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이제 한 중간은 봐줘야 되겠죠. 그래도 10점의 문제 3개를 담았으니까 예의상. 자, 이제 8번 문제 가공 송전솔로 2도 측정 방법 4가지. 이거 기출에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약간 송전 실무적이죠. 근데 이거 기출에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가져가진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시는 분, 이거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나왔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왔다고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잘 가져가는 유형은 아니에요. 이게 공부를 오래 하셔서 범위를 넓게 가져가신 분들이 덜어 가져갈까 말까 하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중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정도 문제는.
뭐 교재에 있고 책에 있다고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리고 9번 문제는 NGR 문제죠. 이것도 단거리죠. 이게 우리 154 주변 학기 247에 있는 거.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 그것도 뭐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중하죠, 이거. 이것도 뭐 거의 못 쓰신 분이 없을 겁니다. 뭐 이것도 뭐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에 빠지지 않는 문제죠. 보호 방식의 개요도도 그냥 우리가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정리해 놓은 거 그 안에 벗어나지 않아요. 보호 방식하고 개요도도. 자, 그리고 PSS도 저희가 SSR, 저희 학원 같은 이걸 SSR하고 부재동하고 묶어서 가져가죠. 설명을 드리죠. 강의를 하죠. 그럼 거기 나오는 10점짜리 기본 문제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중하. 다 중하입니다. NGR, 뭐 PSS. 다 중하 수준. 그 기본적으로 1교시에 지금 난이도 낮은 게 많아요. 이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던지면 맞는 거예요. 깔아놓고 던지면 맞는. 자, 그리고 11번 전류 실패. HVDC 전류 실패. 이것도 기출에 있긴 있어요. 기출에 있는 문제고. 근데 사실상 이 전류 실패 내용은 약간 그 사이리스터 그 인버터, 전류형 인버터의 그 내부 개념이라서 그 이게 내용이 엄청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뭐 자료들에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중상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이제 송전 또 나왔습니다. 12번에 송전 털탑 수평하중 경관하고 수직하중 경관. 이것도 뭐 이제 당연히 이거 뭐 어디 있겠습니까? 용어 해설집에도 있고 실무적인 거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러나 이게 대부분 요일 하지 않으시면 모르죠? 안 가져가죠? 용어 해설집에 있다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중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의 상에 가까운. 아까 이도 측정 방법보다 가져갈 확률이 더 낮은 문제입니다. 이거. 요거는 그쪽 일을 하시는 분에 그냥 특화된 그분들한테만 쉬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3번에 동기발전기 관선 정수하고 정의하고 태양광 비중이 증가할 경우 관선 정수 변화, 이 변화가 전력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 좋은 문제죠, 사실은. 이제 좋은 문제. 지금 핫하죠. 이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발전이 계통에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에서는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무수히 많이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2교시에도 있고 이거하고.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는 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동기발전기 관성정수 식을 알고 계신 분도 많지 않아요. 식을 알고 계신 분 자체가 많지 않고 식을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고 이거를 관선정수 변화와 이게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PF 특성 가지고서 그 수업 시간에서도 내용을 많이 다뤘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설명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데 동기발전기 관성정수 이게 우리 계통관성정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계통관성정수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계통관성정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으로 보시는 게 맞고 2교시 보시면 이번 문제에 배전 쪽에 문제가 조금 나왔다는 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기회죠, 사실은. 기회. 배전이 나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중 배전 케이블 열화 원인과 진단. 자,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지중 케이블 열화 진단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뭐 사선 상태, 뭐 활선 상태 막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선 상태에서 귀결되는 게 VLF였죠. VLF. 베리 로우 프리퀀시 해서 VLF법이었는데 그 VLF 이것도 결국은 지중 배전이니까 VLF예요. 귀결은 정답은 VLF. 수틀이 나오고 부분방전 나오고 뭐 이렇게 가서 VLF로 귀결돼야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여기서 이제 지중 투투나인 배전 계통의 지중으로 나오니까 약간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배운 범위 밖으로 보기엔 힘들어요. 그래서 난이도 한 중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또 신재생이 또 나왔어요. DSO. 왜 TSO가 있고 이제 트랜스미션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송전하고 배전이잖아요. 그래서 DSO 이제 배전 쪽 계통 운영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개념은 얼핏 자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을 얼핏 알고 있을 때 그걸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사실 10점은 그냥 쓰면 되죠. 얼핏 알아도. 근데 25점을 얼핏 알았을 때 쓸 때는 살짝 망설여지게 돼 있죠. 이것도 개념을 얼핏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25점에서 과감하게 잡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는 거의 중상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PV 곡선, QV 곡선, 전압 안정도 해석,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 사실 2교시에서 3, 4번이 제일 쉬운 거죠. 2교시에서. 이것도 중합니다. 이게 우리 전압 삼곡선이 있잖아요. PV, IV, QV. QV, IV, 성환 씨. 그죠? QV, IV, PV 곡 삼곡선. 해서 그 삼곡선 중에서 두 개 설명하고 결국은 계통 안정도를 해석하려면 결국 상반구, 하반구 이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상반구, 하반구 설명. 이거 설명하면 그냥 무난하게 향상 대책 쓰면 무난하죠. 이거. 그리고 4번의 애자 문제, 뭐 정기적 특성, 구비 조건, 섬락 전환, 애자랑 개수, 이거 기본서 문제입니다. 기본서 문제. 이게 뭐 그냥 하입니다. 하. 이런 문제들은. 자, 5번에 부하율, 분산 부하율, 손실계수, 분산 손실계수, 말단 부하 분포, 분산 부하율. 여기 기본서 그 뒤쪽에서 나온 문제죠. 나왔던 얘기고,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에 속하고, 근데 마지막에 말단 부포, 분산 부하율 계산하는 게 이제 기본서에서는 식을 내놓고서 적분만 해서 숫자는 외우고 있잖아요. 3분의 2, 15분의 8. 이제 그런 것들을 적는 거하고 요 문제를 이렇게 줬다는 건 기본서하고 기름이 좀 다르죠. 문제를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는 방정식 자체를 유도하고 넘어가 달라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25점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걸려요. 기본서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은 점수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거를 그냥 15분의 8, 3분의 1로 끝내면 그걸 유도를 안 하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중간 약간 중간하고 상 사이에 있는 중상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력발전소 흡출관 토막계수 나왔죠. 토막계수와 캐피테이션의 관계 딱 유인물이었죠. 유인물 딱 유인물입니다. 이게 딱 유인물 해서 제가 수업 때 토막계수 유도해 드리면서 베르누이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그거 그냥 딱이에요. 근데 딱 나왔다고 해서 다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죠? 제 유인물이라고 해도 이거는. 그래서 중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3교시. 3교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분사형주는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뭐 수업할 때 분사형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내용 뭐 동기화 변수의 제한 범위, 지속시간, 분리시간, 품질, 순시 전압 변동 이걸 다 가지고 들어가셨냐 안 들어가셨냐의 문제예요. 근데 쉽지 않죠? 사실 상입니다 이건. 상.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제 올 초에 LVRT하고 제가 저희 논술반에는 공유를 드렸는데 FRT하고 LVRT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가 나왔죠. 그 신재생 발전기 인버터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개통사고가 났을 때 빨리 분리 못 시키기에 지금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도 공유를 해드리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게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분사형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국한시키면 아직까지는 그거 LVRT나 FRT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 문제는. 그래도 상입니다. 자, 그리고 배전형 변압기 우리 154 변전소에 MTR 이 있죠. YI 델타에서 154 229 6.6 MTR이 있는데 그 MTR에 이행전압을 설명하고 이행전압 발생 시 절연 파괴가 될 수 있는 전압을 구해라. 쉽지 않죠. 왜? 이행전압은 설명할 수 있겠죠. 이행전압. 2차 측 이행하고 또 1, 3차 측에서는 어떻게 이행되면 Y 델타로 이행이 되니까 1, 2차 측은 YY 이행이고 1, 3차 측은 Y 델타 이행 되니까 이행전압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1차 측은 어쨌든 지금 피레기 접지잖아요. 우리가 154 변전소의 주변압기 1차 측은 거기에 직접 접지를 안 해도 유효 접지만 유지할 수 있으면 피레기 접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피레기 접지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이 이행전압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행전압 발생했을 때 절연 파괴가 될 수 있는 전압. 이게 뭔 절연 파괴인지도 모르겠어. 권선인지 부싱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2차 권선의 빌값을 적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싱 빌값을 적어줘야 되는 얘기인지 뭐 이게 뭐 내부에 뭐 이런 게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 상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행전압을 아신다고 해서 뭐 이행전압 다 배웠으니까 안다고 해서 이걸 쉽게 가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전 계획에 있어서 다음 변압기 사항에서 설명해라. 배전용 변압기 최대 수용 전력, 배전용 변압기 적정 용량 산출 시 고려사항, 배전용 변압기 위치 선정 방법. 치사하죠. 약간 치사하죠 이 문제는. 그나마 실무적으로 배전 쪽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접근된 게 거의 2, 3번이죠, 지금. 2, 3번 문제인데, 요것도 중간 이상 상에 가까운 난이도로 보셔야 되겠. 내용이 쉬운 것과 우리가 가져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용이 쉬워도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면 난이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가스터빈 개방형 밀폐형 이거 반복되는 기출이죠. 이건 중하입니다. 난이도. 자, 5번 문제 보면 60Hz, 50Hz 문제. 이것도 뭐 기출도 반복되고 모의고사 때도 있었던 문제긴 하죠. 근데 우린 뭐만 풀었습니까? 변압기만 다뤘었죠. 여기 전동기가 껴 있어요. 전동기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동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변압기와 전동기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전동기 때문에 망설일 수뿐이 없어요. 또 중상입니다. 난이도. 변압기는 어느 정도 쓰시겠죠. 자속 밀도만 해석하면.
어느 정도 다뤄봤던 문제니까. 자, 그리고 6번도 뭐 기본서에 있는 계산 문제하고 동일하죠. 근데 기본서는 3, 4, 5로 되어 있는데 154 단거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주저한 분 있으실 거고. 근데 그냥 아마 그냥 푸시면 돼요.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하로 봅니다. 사실상. 넘어갑니다. 자, 1번 자동 발전제 AGC 4교시 그래도 문제가 1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AGC니까 이거 중하로 보시면 되고요. 한국형 아리백 거기다 K 아리백입니다. K 아리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아리백 개념을 잡고 있을 때 25점 잡을 때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또 거기다 딱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개요 필요성 이행수단.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잡았을 때 점수가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중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전력계통 단건 변압기 설명에서 결선, 용량 건선 분비, 특징, 국내 응용 사례. 뭐 기본 문제죠. 중합니다. 이거 뭐 국내 응용 사례 할 때 뭐 생각나세요? 이거 그냥 국내 응용 사례 하면 우리가 765, 345, 154, 229, 380, 220 요 전압 간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계통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적어줘야 될 거고 플러스 단건 변압기 쓰는데 어디 있어요 또? 전기철도에도 단건 쓰죠. AT 방식에서 오토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AT 방식이라고 해서 중간에 옛날에 부스팅 TR에서 전압 강화 보상해 주던 거가 어느 순간에 AT 방식해서 단건 변압기를 쓰거든요. 우리 교류철도에서는 뭐 그런 것들까지 딱 들어가면은 완전 베스트겠죠. 그리고 4번 문제는 특과 배전계통. 또 배전계통. 그 문제 앞에다 배전계통 붙이는 거를 너무 정전사고 원인 및 전력 공급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해라. 앞에 배전계통 없으면은 그래도 접근하기 쉽죠. 그나마 뭐 배전계통이 안 붙어도 뭐 그냥저냥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거기다 배전계통까지 붙었어요. 이것도 중간 난이도는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쉽긴 하지만. 자, 그리고 전력계통 주파수제의 필요성 변동원인 제어 방식. 이거는 PF 기본서 PF 때 배우신 거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죠. 이게 중하입니다. 중하. 자, 주파수 변동 원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챕터가.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게 거의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이거 거의 그게 모범 답안으로 보시면 돼.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발변전소 접지 설계 목적 설계 시 고려사항 이것도 뭐 그냥 했던 거잖아요. 그때 했던 거 많이 했던 거 뭐 이제 접지 저항 측정하고 지락 전류 결정하고 50카, 20카 아니면 30카, 40카 뭐 이거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전화 접폭 전화 계산하고 거기 뭐 I 트리플 여기 써주면 더 좋고 이것도 뭐 교재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쓰면 돼요. 교재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쓰면 돼서 중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4교시는 그럭저럭. 3교시는 상이 많죠. 일단 3교시에서 4개를 어떻게 채우냐. 여기서 자지두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3교시 점수가 낮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교시에서 1교시를 고득점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지금. 1, 2교시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교시에서 고득점 하시면 4교시가 45점에서 50점이 나와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뭐 교시 하나 70몇 점 나오시면 돼요. 70몇 점이 그렇게 뭐 어려운 교시의 점수치고 잘 안 나오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접속은 잘만 나오면. 그래서 너무 비관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하실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제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기분상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여기서 오래 보신 분들도 꽤 있는데, 오래 보신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자, 1교시부터 간단하게 보시죠. 자, 1교시 대용량 배전 1교시 1번 4페이지 보십시오. 1교시 1번 보시면은 대용량 배전설로 적용 기준이죠. 적용 기준. 근데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보면은 우리가 보통 DL이 상시 기준으로 10메가에 14메가까지 보잖아요. 보통. 근데 대용량으로 하게 되면은 15메가에 20메가까지 본다.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있냐.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대용량 배전 설비는 가공 쓰면은 뭐 240K가 쓰고 전력구 3호 뭐 지중 600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거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요거 물어본 것 같고, 또 하나 특이점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신재생 연계할 때 배전에다 투투나인 연계할 때 20메가짜리를 우리가 대용량으로 연결하잖아요. 20메가짜리는. 그래서 이걸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이거 보통 분사형전은 개별로 14메가 초과 20메가 이하짜리들은 대용량 배전으로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까지 들어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제가 볼 땐 그 용량이에요, 용량하고 규격. 약간 실무적인 거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규격까지 다 암기하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이 일 안 하시는 분이 암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 용량과 선로 규격, 요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이걸 얘기해 드려야지. 단발성과 반복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를 반복성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오면, 사실. 이거는, 배전하시는 분들 맞으라고 내준 문제잖아요. 이제 그분들만 맞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송전에서 우르르 나오면은, 그거 뭐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까 이도 측정 방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합격하려면 기본적인 거 베이스 깔고 가는 거 250개에서 300개 계속 끌고 가시면서 플러스 알파를 뭘 가져가냐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는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이번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합격은 그 플러스 알파로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보면 낙차 50m 상부 저수지에 초당 30루베네요. 30루베 수량을 4시간 연속해서 양수하여 발전할 경우 아래 항목을 구해라. 단 손실 낙차 4%, 펌프 전동기 효율은 75%. 양수할 때 효율은 75고 수차 발전기 효율은 80. 그러니까 발전할 땐 80%, 양수할 땐 75%, 손실 낙차는 4%. 그리고 Q는 초당 30 루베, 메타 3승. 그리고 낙차, 기본 낙차 50m. 자, 우리가 기본서 때 양수용 전력량. 그럼 9.8 QH에다
시간을 곱하고, 원래 전력량이라는 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9.8 QH가 전력이잖아요. 그 킬로와트잖아.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시간 T를 곱하면 전력량이 되는 거고, 전력량이 된 거를 양수할 때니까, 양수할 때는 효율만큼, 효율에서 빠지는, 차감되는 만큼은 손실이잖아, 손실. 그러니까 결국은 2타로 나눠진 게 양수형 전력량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하고 발전 전력량을 계산한 건 똑같아요. 9.8 QH에다 시간을 곱해요. 그런 다음에 효율을 어떻게 볼 거냐. 발전할 때는 발전 효율로 곱해주고, 양수할 때는 양수 효율로 나눠주면 끝. 단지 낙차를 계산할 때 손실 낙차가 4%라고 했으니, 양수할 때는 손실 낙차를 감안해서 4%를 추가해서 낙차를 잡아주고, 발전할 때는 손실 낙차는 발전이 안 되는 거니까 4%를 빼서 낙차 잡아주면 끝. 그리고 양수 발전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그죠? 양수분의 발전량, 양수량분의 발전량 해주면 끝이죠. 그건 계산기만 틀리지 않으시면 쉽게 딱 요 문제 형태는 딱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손실 낙차하고 효율 고리, 효율을 어디다 넣을까? 그것만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직류조류 계산. 직류조류 계산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류 계산법에서 교류 계산법을 근사화한 거죠, 근사화. 조류 계산을 근사화한 거예요. 교류 자체는 선형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교류의 조류는 선형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비선형이죠, 비선형. 비선형인데, 직류화를 통해서 근사화해서 선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사화 조건이 있고, 뭐 직류조류 계산을 하는 이유, 분필이 근사화하는 이유 하면 뭐 키워드로 얘기하면은 계략으로 하면 되는 거, 취급이 편한 거, 그죠? 그리고 정확한 계산 무의미한 거, 그리고 신속성, 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 광범위 사용하는 이유,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근사화 조건은 뭐 사인 델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R 무시 들어가고, VS, VR은 1PU, 그리고 사인 델은 델로 해버리면 이게 근사화돼서 X분의 델타 된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직류조류 계산은 요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교류는 이 모든 요소가 고려돼야 되는 거고, 그 차이겠죠. 그래서 얘는 직류조류 할 때는 X하고 델타만 가지고, 교류 계산할 때는 P, 유효전력, 부효전력, 전압, 상차각이 다 고려되고, 그냥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짚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C 교재 보시면, 그 유인 교재 보시면은, 문제 풀이집 보시면은 AC법하고 DC법 비교한 것도 다른 게 없어요. 교류는 다 고려한다. 다 고려. 직류는 뭐예요? 요거에서 요거 나온다. 이렇게 키워드 잡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사화 조건, 그리고 광범위 사용하는 이유, 요 정도 가져가시고 비선형인 걸 선형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가 딱 키워드죠. 직류 조류 계산법. 이것도 뭐 꼬아서 낸 게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이 정도는 쉽게 쓰신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자, 넘어갑니다. 4번. LLP. 이 신뢰도
시리즈죠. LOLP, LOLE, SIP, SID. 자, 일단 LOLP는 개념만 짚고 넘어가죠. 자, 전력 공급 지장 확률이죠. LOLP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예비력 결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사용도 하고. 그래서 수식은 기간분의 정전시간 평균치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프리집 보시면은 8760 시간 곱하기 60분 분의 F 곱하기 S바라고 돼 있는데 8760 시간이 별거 아니에요. 365일에 24시간 한 겁니다. 그냥 1년을 뭘로 환산한 거예요? 분으로 환산한 거예요. 분으로. 그리고 F하고 S 단위가 분이거든요. F 곱하기 S 바의 단위가 횟수 곱하기 평균 시간이라서 평균 시간인데 단위가 분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분이면 분모가 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을 분으로 한 게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횟수 곱하기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 시간. 자, 그리고 LOLE는 그 공급 지장 시간이에요. 공급 지장 시간. 실제 시간. 발전 설비 부족으로 공급 지장이 발생하는 시간 해서 LOLP에다가 시간만 곱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SIP하고 이제 SID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SIP 그나마 이걸 많이 써요, 배전에서. 배전 쪽에서 그나마 요 두 개를 많이 써서 요 두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배전 쪽에서 요 두 개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SIP는 평균 정전 빈도 지수라 그러고 SID는 평균 정전 지속 시간. 하나는 빈도 지수고 하나는 지속 시간입니다. 지속 시간 지수. 이제 정전 관리 할 때 쓰는 애들이고 실제로 쓰죠. 이거를. 자, 넘어갑니다.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분은 가져가실 거란 말이에요. SID, SIP를. 어느 분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회차에 점수를 받는 거죠. 저도 가져갔었어요. 시험 볼 때. 이거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이제 스킬이 있지만은 가져가긴 했었어요. 저도. 이런 것들. 자, 5번. 배전선로의 아래 내용을 설명해라. 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직류 배전. 그래서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율.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직류에서는 우리가 X를 무시해도 되죠. X, 리액턴스. 그럼 전류 곱하기 R로 모든 전압 변화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직선적일 수뿐이 없어요. 모든 수치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압 강화율은 사실 송전단하고 그 수전단의 송지전단의 전압차의 비율인데 인덕턴스, 리액턴스 무시해도 되니까 IR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VR분의 IR이고 율로 따져도 VR 제곱분의 VR이고 그리고 전압 변동률도 마찬가지예요. 무부하 상태하고 전격 상태의 차인데 이것도 결국 전격 부하 상태의 전압 강화거든요.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무부하 상태의 전압하고 전격 상태의 전압이기 때문에 전격인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로 만드는 차는 결국은 뭐만 남아요? 전격 운전 상태의 전압 강화만 남아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의 다른 말이 전격 운전했을 때 전압 강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 X를 전격 운전의 전제 조건이 역률이 고려된 건데 역률이 고려된 거란 말이에요. 전격 역률로. 근데 역률을 고려를 안 해도 되는 직류선로에서는 결국은 조건만 맞으면 얘도 전압 강화율하고 같을 수뿐이 없고 이게 기본서에 있습니다. 송배전 공학에 보시면 뒤쪽에 예제로 있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직류선로의 전력 손실률도 결국은 I제곱 R인데 이 I가
이가 인덕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 강화율과 같아질 수뿐이 없어요. 이것도 수식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직류선로에서는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이 동일한 거죠. 동일해. 요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제자 의도상 봐서. 이 출제자가 직류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및 전력 손실률이라고 물어봤으면 이 세 개가 같다는 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얘기는. 그 교류 배전선로의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부하 수전단 전압하고 이게 그 전부하 때 수전단 전압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배전. 앞에 배전. 배전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급격한 부하 변동의 전압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급격한 부하 변동의 전압 변화. 배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배전이 없이 들어간 게 아니죠. 교류 배전 선로의 전압 변동률이 들어갔다고 물어봤다는 건 배전 선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배전 계통에서의 급격한 부하 변동이 왔을 때의 전압 변동 폭의 개념으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전압 변동률 식만 써서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거지. 점수는 나오겠죠. 점수는 나오겠지만 앞에 교류 배전이 붙었기 때문에 급격한 부하 변동에 따른 전압 변동 폭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배전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배전에서 이걸 관리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6번. 역률 0.6, 50VA. 배전선로 말단의 용량이 40kVbar. 캐피시터를 병렬로 연결할 때 설치 전에 전력 손실 기준으로 설치 후에 선로 손실률 몇 프로가 되는지 구하시오. 그래서 부하 전압은 일정하대요. 자, 우리 전력 손실이 I제곱 R, 뭐 삼상으로 보나 단상으로 보나 마찬가지예요. 삼상으로 보도 마찬가지고 3의 I가 P의 V 코사인 세타의 루트 3 이게 제곱의 R이잖아요. 그럼 이게 루트 3은 제곱되면 날아갈 거고 그러면 P제곱 V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의 R이야. 그럼 손실 자체, 손실률을 들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자체가 코사인 세타 제곱에 비례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조건을 보면 50, P상이 50. 그럼 역률은 0.6이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 원이 0.6이니까 P는 5, 6에 30 해서 30. 단위는 생략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Q는 얘가 0.6이면 0.8이 그냥 1제곱 0.6제곱 0.8 나오잖아요. 40. 근데 콘덴서가 QC 한 개 40이니까 0. 그럼 유효전력만 있고 무효전력은 없어요. 그럼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같아져요. 그럼 역률은 0이죠. 1이지 1. 죄송합니다. 1이 되니까 이게 반비례하니까 기존께 당초께 위로 가고 분자로 가고 지금 변동된 게 분모로 가면 0.36이 돼서 36%. 서비스 문제죠. 이거를 이상하게 풀려고 그러면은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괜히 뭐 주어지지도 않은 뭐 전압값 가지고 문제에 분명히 얘 일정하고 얘 일정하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가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는 무조건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면은 그냥 산수로 나오는 문제죠.
비교적 굉장히 쉬운 10점짜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자, 7번. 공기발전기 동력운전 조건. 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병렬운전 조건 나오면은 일단 등가열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등가열을 먼저 그려가지고 발전기가 2대가 있고 이게 XG1, XG 동기 리액턴스요. 얘가 나오는 얘 전원을 E1, 전압을 E2, 0도에서 시작하고 얘가 I1이 되고 얘가 I2가 되고 여기엔 여기 부하입니다. 더하기 I2가 흐른다고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상태로 운전이 되면 E1하고 E2가 동일한 위상에서 같은 크기로 있겠죠. 이 상태에서 I2와 I1이 존재를 하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자, 첫 번째 불입시 조건 중에서 기전력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위상은 같은데 E1이 같은 0도지만 E2보다 같은 위상에서 커졌다라고 보면 이게 이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동일 위상이니까 하고 있다. 얘가 어떠한 이유로 이게 길어지면은 E1으로 이렇게 길어지면 이 두 개의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새로운 기전력 여기 뭐로 돼 있어? ER이 생기는 거예요. 요 E1과 요 E2의 차이에 의해서 요만큼의 새로운 기전력 ER이 생겨요. 근데 이 새로운 기전력 ER은 E1에서 E2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요거는 발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요게 커졌기 때문에 요게 전원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ER이라는 새로운 전원이 생기고 이 새로운 전원에 의해서 내부 순환전류 IC가 흐르게 되죠. IC가. 그러면 저 화면은 풀로 나오죠? 지금. 그럼 원래는 같은 위상으로 U1하고 E2가 있었지만 E1이 E2보다 조금 커짐으로 해서 새로운 전원 여기에 이 R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 벡터도는 원래는 저게 동일 위상이 있었겠지만 이 내부 요 새로운 전원 ER과 새로운 전류, 순환전류 IC에 의한 내부 회로에 대해서는 이 ER을 기준으로 벡터를 그려야 되겠죠. IC를 표현하려면. 그러면 ER과 E1은 동일한 위상을 가진 벡터일 거고요. E2는 ER의 반대 방향이겠죠. 벡터가. 그래서 이런 벡터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요 지금 내부 회로는 이 내부 회로는 동기 리액턴스 XG에 의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죠. 부하가 없다고 보면은 부하가 구성이 안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 XG는 극단적인 유도성이기 때문에 IC가 90도 위상차가 나오는 IC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원래 흘렀던 E1의 지상인 I1하고 E2의 지상인 I2하고 이것하고 합벡터가 나오는 새로운 I1 다시랑
좀 잘 그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냥 I2 다시에 전류가 흐르겠죠. 즉 이원 발전기는 감자하고 E2 발전기는 E2의 전원 공급하던 발전기는 증자하겠죠. 이 누구에 의해서? IC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교재 보시면은 어쨌든 등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전원이 생긴다. 새로운 전원을 기준으로 벡터를 그리시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프리집 보시면 자, 기전력 브리칫이 그 벡터도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그림을 제가 좀 어설프게 그려서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이 돼야 됩니다. 프리집처럼. 그래서 프리집 우측을 보시면 쫙 설명이 있고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이 IC에서 전기자 반작용 현상에 의해서 E1은 감자, E2는 증자. 자, 이게 이 해석이 어떤 해석까지 연결되냐면 우리가 발전기 두 대가 병렬 운전 중에 한 대의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조정해서 유기전력이 커질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죠? 지금. 결국은 하나는 감자하고 하나는 증자돼서 어떻게 돼요? 전압이 큰 쪽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하겠죠.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형태. 자, 위상불일치도 똑같습니다. 위상불일치도 원래는 이렇죠. 원래는 이런데 어떠한 이유로 하나의 위상이 빨라졌어요. 증기 공급량이 늘었겠죠. 위상이 빨라졌다는 건 증기 공급량이 늘어서 그랬는지 위상이 빨라져서 어쨌든 E2는 그대로고 E1이 델타도만큼 빨라졌다. E1이 빨라졌다. 그럼 원래는 아까 이것도 똑같이 뭐죠? 이렇게 E1하고 E2가 운전하고 있겠죠. 그러면 근데 E1이 델타도만큼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렇게 빨라졌을 때도 요 두 전압 간의 차에 의해서 새로운 전원 ES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이때 생기는 전원은 ES가 또 생기고요. ES가 생기고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얘가 S니까 IS가 또 흐르겠죠. 그럼 이것도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원래는 뭐 이제 같았을 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델타도만큼 빨라졌다고 그랬으니까 델타도만큼 이번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이게 델타도만큼. 근데 이 동기화 전류 이 IS에 대해서 IS와 새로운 전원 이 ES에 대해서는 E1과 E2가 이것도 똑같이 위상이 반대란 말이죠. 그럼 이 ES는 요것과 요것의 차니까 이런 형태의 새로운 전원이 생기고 요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유도성이니까 90도를 뒤진 전류 IS가 흐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꺼내 놓으면 이제 많이 보던 그림이 나오죠. E1 다시 IS고 요게 델타고. 이게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꺼낸 거죠. 요 그림을 꺼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
그거에 의해서 동기화 전류, 동기화 활력, 동기화력 다 유도하고 이제 수수 전력까지 유도가 될 거고요. 요 초 벡터를 가지고서 자, 그리고 위상이 앞선 놈은 자, 우리가 전압이 앞서면 무효 전력을 공급할 거고 위상이 앞서면 유효 전력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동기화력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동기화력으로 해서 부하를 더 많이 부담해서 위상을 맞춰주려고 할 거고요. 위상이 느린 놈은 부하가 감소해서 위상이 더 빨라져서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빠른 놈은 과부하에서 과전류로 가는 거고 위상이 느린 놈은 속도가 상승을 하겠죠. 자, 주파수 불일치. 주파수 불일치는 사실 주파수가 이게 서로 달라진다는 거는요. 가만히 보면은 그 위상하고 전압 크기가 계속 불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기 두 개가 서로 파형 곡선 자체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파수가 불일치하다는 건. 거기는 사실 위상 불일치하고 전압 크기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가는데 일단은 위상의 차이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위상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주파수 불일치는. 그래서 결국은 난조와 탈조까지 이루어지는 게 주파수 불일치고 기전력 파형 불일치는 주파수는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파형만 좀 다르다는 얘기는 전압이 다르다는 것 같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림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은 전압 크기가 다르니까 첫 번째 벡터하고 똑같이 뭐가 순환절로 흐르겠죠. 그럼 과열될 거고. 그러니까 상해점 방향이 불일치한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A, B, C인데 CBA야. 그러면 A상, C상 단락이니까 등가적 단락이죠. 필요가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게 10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쓸 수뿐이 없어요. 이게 25점이면은 막 수수 전력까지 막 다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10점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뿐이 없습니다. 동기 발전기에 회전 계좌형 사용하는 이유. 이거 뭐 키워드 3개. 대전력 인출, 절연, 구조. 대전력 인출 용이, 절연 용이. 발전기 구조가 간단하고 좋다. 왜? 전기자 건선이 훨씬 무거우니까 회전 계좌형을 써야 이것들이 용이하다. 자, Y 결선하는 이유는 일단 전압. 여기 또 보호.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 이제 순환전류 얘기도 써줄 수 있겠죠. 델타 결선하면 순환전류 때문에 과열되는 게 맞기는 맞으니까. 이렇게 키워드만 자꾸 갑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자, 가공송전선의 이도 측정 방법 4가지. 또 4가지가 있는데 또 4가지를 물어봐 줬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내가 물어봐 줬고, 뭐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놨고요. 뭐 등장법, 이장법 이거예요. 같을 등자에서 같은 장으로 하면 등장이고 다른 기장으로 하면 이장이고요. 각도법은 그 이장법 원리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해서 하는 거고, 수평 이동법은 또 읽어보시면 되고 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9번 NGR. 일단 NGR 설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1호사 주변 악기
또 키워드만 자꾸 넘어가야지. 주변압기 Y결선이잖아요. Y결선 2차 체기 투투나인이 Y결선이고 중성점을 접지 방식이긴 한데 지락사고가 중성점으로 귀로하면 그 스트레스를 누가 받아요? 건선이 받아요. 그럼 이제 건선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주변압기가 고장 난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락전류 제한용으로 저항을 달면 더 좋은데, 저항을 달면 더 좋죠. 저항 접지되면 지락전류가 더 제한되는데, 그러면 중성점 전이가 손상돼서 다 터져요. 그래서 저항을 놓을 수는 없고, 직접 접지 및 유효 접지는 유지하면서 지락전류만 살짝 제한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리액터를 달아서, NGR 달아서 한 0.6옴 때려서 그걸로 지락전류 제한하는 목적입니다. 요건 딱 뭐 저희 학원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시중 교재에도 딱 정형화가 돼 있어요. 딱 요거예요. 딱 프리집에 있는 거. 설치 목적, 적용 계속, 설치 효과, 보호 방식 개요도 요렇게 딱 적용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애누리 없이 요게 모범 답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뭐 설치 효과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 수업 시간에 다 들으셨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문제가 많이 남아서 시간을 없고. PSS. 일단 PSS를 설명하려면 일단 네거티브 댐핑 부제동을 알아야죠. SSR까지는 알 필요 없고, SSR 부제동까지는 알아야죠. 이제 부제동, 이제 네거티브 댐핑이라고 우리가 전압 변동이 오면 뭐가 발전소에서 응동을 하는 거예요? AVR이 응동하죠. 그래서 AVR이 어떻게 해요? 여자기에 여자 전류를 조정하잖아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전압을 그러니까 뭐 개통해서 전압 전류 소싱 받아가지고 AVR 판정해서. 근데 이게 소공 여자 방식에서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압 변동이 항상 직선적이면 민감도가 높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압 변동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전압 변동이 그냥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게 생기면 AVR은 높은 게 소싱이 들어오면 낮추려고 그러고 낮다고 소싱이 들어오면 높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애자기는 L이에요. 그러면 자속화해서 하는데 뭐가 생겨요? 위상지연이 생기잖아요. L이니까. 인덕턴스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공여자 방식에서 AVR 신호를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실제 개통전압은 높았다가 낮았다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개통전압이 높네 하고 AVR이 낮춰. 신호를 보냈더니 실제로 낮아지는 건 개통전압이 낮아졌을 때 낮은 신호가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이제 원래는 개통 동요가 있으면 이렇게 잦아져야 되는데, 이 부제동이 생기면 되려 요만한 제동이 더 이렇게 커져요. 동요가. 이게 부제동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제동을 막으려니까 PSS를 다루라 이거죠. 자, 단순히 전압만 갖고 하지 마라. 뭘 다 가지고 각속도, FPW라고 하죠. 주파수, 상차각, 각속도, 가속전력 이런 거를 전부 소싱을 받아서 네가 판단을 해서 AVR을 조작하는 게 PSS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풀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전류 실패. 일단 우리 HVDC가
전압형하고 전류형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전압형은 IGBT 방식이니까 여기 문제될 일이 없어. 근데 전류형은 사이리스터 방식이란 말이야. 우리가 사이리스터 방식이기 때문에 고접화도 엄청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이리스터로 정류를 하니까. 이게 IGBT로 정류를 하면은 고접함량이 3% 밑으로 떠져요. 근데 사이리스터로 정류하면 필터가 있어야 되고 막 고접화도 막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류형은 이제 사이리스터로 인버팅, 컨버팅을 하다 보니 이 사이리스터가 뭐 그 6개가 있다라고 치면은 막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고 3번에서 5번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호각이 제어가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1번에서 2번을 넘어갈 때, 1번에서 3번을 넘어갈 때 1번이 계속 턴오프가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턴온이 돼 있어요. 그러면 2번은 3번을 못 넘어가죠. 사이리스터가. 이렇게 1번, 3번, 6번 이렇게 넘어가는 걸 전류라고 해요. 전류. 이 전류는 커런트 전류가 아니고요. 커뮤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전류. 한자가 달라. 한글은 같은데. 그래서 그 전류가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류 실패. 전류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류 실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실 뭐 전류 실패 요즘 인버터 주로 인버터에서 일어나요. 우리 HVDC 주로 인버터 그 생기는 원인이 전류가 너무 크거나 DC 전류가 너무 크거나 AC 전압이 너무 낮으면 생겨요. 사실 HVDC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송전하는 게 전압으로 송전해요. 송전단하고 수전단에 전압 500kV라고 하면 여기 504, 여기 500 놓으면 이게 전압으로 송전을 한단 말이에요. 전류형이 전압차로 송전을 하는데 이게 교류 전압이 너무 낮거나 직류 정류가 너무 크면은 이게 전류 실패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대책이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 인버터 자체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게 전류 실패는 알아두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나왔고, 일단 두 번째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류형보다 전압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 전류형에서 나오는 전류 실패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류형은 역송을 할 때 우리가 플러스 전압에서 0을 거쳤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해요. 근데 이게 역송할 때 안 되는 거지, 지금. 실패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자세한 건 나중에 수업 때 하시고 넘어갑니다. 12번. 자, 가공 송정 설탑의 수평 하중 경관과 수직 하중 경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수평 하중 경관은 지지물 중심점 간의 거리를 평균화한 거고, 수직 하중 경관은 그 지지물 중성점 양측 경관에 가산된 2도점 가지고서 2도점 간의 경관을 계산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약간 편향성이 있는 문제라서. 13번. 13번은 많이 안 잡았을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이냐면 2000년 3월인가에 신보령 1이 800 몇 메가와트예요. 한 800 메가와트 운전하다가 운전 중이다가 탈락을 했어요. 개통을 탈락해서 이제 발전력을 날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PF 특성상 발전력 날리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떨어지잖아요. 부하가 증가하고 똑같이. 그 신보령이 날라갔어요. 날라갔는데 주파수가
59.8까지 떨어졌어. 근데 우리 신재생 인버터들이 59.8 밑으로 떨어지면은 분리를 시켜버려.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신재생 쪽에 달려있는 인버터들이 다 딸려버려. 그래서 59.8까지 떨어지고, 뭐가? 신재생? 450인가? 450메가와트가 탈락됐어요. 잘못은 없어요. 난 나보려고 개통 분리시킨 게 무슨 잘못이 있어.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어? 59.60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이럴 때 급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양수에 전화를 해서 다시 59.8 이상으로 올리는데 5분 정도 걸렸어요. 양수발전소 기동해서. 일단은 신부령 1호기가 날아갔을 때 50,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Hz에서 주파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지점이 59.8이고요. 여기서 이게 59.67까지.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왜 문제가 있어? 신재생이 뭐가 없어서 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성. 이게 신재생이 관성이 없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단순히 발전기하고 개통 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사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는 트랜스미션, 송전이 있어요. 송전 되게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송전이에요. 사실 개통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신태백 개통, 765 신태백 개통 같은 거, 뭐 신서산 개통 같은 거 하나 날아가면 그 안정도 확 날아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발전소를 운전을 제약을 하고 있어요. 뭐 신태백 개통 날아갈까봐 발전 제약을 다 걸고 있다고요. 개통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만큼 개통이 관성이 지금 되게 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무분별하게 신재생을 떼어 넣었고요. 무분별하게 신재생을 떼어 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결국 아까 제가 시작할 때 FRT하고 AVRT 지금 산자부 지침 나온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ESS를 1.4기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전에서. 전력계통 안정화 ESS라고 1.4기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소공성 예비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프리즈 보시면 일단 동기 발전기 관성 정수는 이건 어쩔 수 없어. 발전기 자체가 가진 관성 정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식이에요. 계산하는 식. 이거는 개통 관성 정수 계산하는 식하고 달라요. 개통 관성 정수 계산하는 식하고 다르고, 이거는 무부하 시험, 부하 차단 시험, 부위 곡선 시험을 가지고 산출하고, 우리가 이제 조류 검토를 이제 PSS 1로 하거든요. 이제 그걸로 검증 한번 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따르고, 관성은 신재생 관성 얘기는 어쨌든 관성이 없잖아요. 신재생은 심지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여태까지는 신재생은 무조건 만들면 사줘야 되잖아요. 뭐 하겠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출력 제어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출력 제어하겠다고. 이제 출력 제어를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개통이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만큼 개통이 위험하다. 좀 출력 제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 좀 읽어보시고요.
이제 2교시. 자, 우리나라 투투나인 배전 계통에 사용하는 지중 배전 케이블의 절연 열화 원인과 진단법. 일단 진단법은 VLF. 뭐 이거 뭐 진단법 VLF고, 열화 원인은 우리 지중 케이블 열화 원인이 사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틀이잖아요. 트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뭐 공극하고 불순물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출제자 의도를 보면은, 출제자 의도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 불순물하고 공극하고 트리를 찝은 것 같아요. 원인으로 일단 3개를 찝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 학원 들으신 분들은 일단 트리 위주로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트리 위주로 정리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일단 진단법은 어쨌든 VF를 쓰셔야 돼. 여기다가 교재에는 사실 다 있거든. 사순상태, 직류 내정합, 인가서부터 해서 다 있어요. 교재에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VF로 쓰셨으면은 제가 베스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언급 정도까지는 하신 건 이런 게 있었다. 우리가 VNF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직류, 내전압. 문제가 뭐였어요? 직류를 쓰다 보니까 그 공간전화, 케이블의 보이드에 공간전화가 축적이 돼요. 우리가 케이블이 C잖아요, C. 절연체가 C죠. 근데 C에 직류를 인가하면 C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전하를 축적해서 배터리 역할을 하잖아요. ESS에도 콘덴서 방식이 있듯이 전하를 축적하면 배터리 역할을 하죠. 거기다가 나중에 가압하면 어떻게 돼? 터지죠. 터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다. 직류하면 안 되겠다.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베리 로우 프리퀀시. 근데 왜 베리 로우 프리퀀시를 하냐? 제곱인데 얘가 알고 봤더니 F다. 얘가 결국은 시험용 전원 용량이란 말이죠. 시험용 전원 용량이 EQ 무효전력, 용량성 무효전력이죠. 용량성 무효전력이 시험성 전원 용량이 되는데 주파수를 베리 로우 시키니 뭐가 준다? 시험용 전원의 크기가 감소한다 해서 VLF가 된 거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넘어갑니다. DSO, 배전계통 운영자. 자꾸 하여튼 신재생이 핫하긴 핫한가 봐요. 계속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 DSO도 신재생 문제. 이거 TSO, 디스트리뷰션 자리에 트랜스미션이 들어가면 TSO가 되거든요. 이 TSO를 하고 있죠. 사실 TSO를 하고 있는데 DSO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해야 되겠다 이건데 결국은 신재생이 들어오니까 자꾸 배전단에서도 전력 생산의 불확실성이나 뭐 이런 발전량 변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어떻게 하겠다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그래서 분사형 전원을 관리하는 그 계통 운영 사업자를 시장에서 하는 걸 DSO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역할은 당연히 이것을 뭐 양방향 전력 거래라든지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DSO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DSO는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봐두실 필요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얘는 처음 나왔지만 봐두실 필요가 있다. 아까 배전 지중솔로의 절연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지중 전설로 열화 진단 거에 그냥 파생되는 거지 따로 정리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얘는 이참에 한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이런 문제는. 그래서 기존에 정리하셨던 대로 그냥 정리하고 가셔도 무방해요. 지중 전설로 같은 거는. 자, PV 곡선 3번. PV 곡선 유도하는 거 일단 생략을 하고, 당연히 뭐 유도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2분의 VS고 여기가 Pmax 하고 그려놓고 유도하는 건 뭐 기본서 때도 했었고, 또 상반구 영역을 안정 영역이라고 하고 하반구 영역을 불안정 영역이라고 하죠. 안정도 해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상반구 영역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 이게 얘가 P고 얘가 VR이잖아요. 전압이고 얘가 전력인데 얘는 PR이 늘어났을 때, 증가할 때 전압이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PR이 증가할 때 전압이 늘어나는 구간이죠. 이거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부하 특성을 얘기할 때 진 모델을 얘기하죠. 진 모델에서 일정 인피 모델,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전력 모델을 얘기하죠. 근데 이 부하 모델의 특성이 뭡니까? 그 일정 전류, 전력 뭐하고 비례하다는 거예요? 전압과 부하의 관계죠. 부하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하가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전압에 n승에 비례한다라는 전개를 깔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전압이 저하하면은 부하는 감소하게 돼 있죠. 우리 계통은. 정전력 부하를 제외하고. 그래서 정전력 부하가 많아지는 걸 정전력화라고 하는데, 정전력 부하를 제외하고 우리 계통의 부하들은 전압이 저하하면 부하가 감소하게 돼 있고, 전압이 늘어나면 부하가 증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위에 상반구는 전압이 저하를 했어. 상반구 영역은 잠깐만요. 다시 상반구 영역은 부하가 감소를 하면 전압이 상승을 하죠. 그죠? 상반구 영역은 반대로 얘기했다. 상반구 영역은 부하가 감소를 하면 전압이 상승을 하고, 하반구 영역은 부하가 감소하면 전압이 같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하반구 영역은 부하가 감소해서 전압이 감소를 해. 그러면 부하는 더 감소해. 그러면 또 전압이 감소해. 그럼 부하도 감소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이 붕괴되는 영역이고, 상반구는 그게 반대로 일어나니까 전압 붕괴를 막는 형태가 되는 게 상반구고, 우리가 QV 곡선은 이런 형태로 가죠. 그래서 이 상반구는 무효 전력을 공급하면 전압이 늘어나고, 하반구는 무효 전력을 공급하면 전압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럼 무효 전력을 공급했는데 전압이 감소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 상반구 영역이 안정 영역이고 하반구 영역이 불안정 영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전압 안정도의 향상 대책은 뭐 흔한 교재에 다 있는 얘기고요. 자, 4번. 가공 송전솔로의 예자.
정기적 특성은 이제 정전 용량, 전압 부포, 연능률 뭐 이 정도 정리해 주셔도 될까? 기본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서에 이 목차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정기적 특성이라고 있을 거고. 구비 조건은 없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구비 조건은 뭐 이거 구비 조건은 원래 시험장에서 구비 조건은 한 번도 안 보고 가도 쓸 수 있어야 돼. 그거 애자니까 당연히 절연 능력 있어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고는 어떤 전격기 얘기해도 다 돼요. 그건 절연, 저항, 기계적 강도, 뭐 내구성, 신뢰성 뭐 이거 어디다 붙여놔도 다 돼. 그 구비 조건이라는 문제는요. 내구성, 신뢰성, 경제성은 어디다 붙여놔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섬납전압 네 가지. 건조유충, 건저, 유중, 주수, 충격. 건조는 맑은 날 건조한 상태, 주수는 비 오는 날, 충격은 뇌, 유중은 기름 중에 해서 전압도 50, 80, 120, 140. 기본서에서 다 암기되셔서 정리되셔서 쓰실 수 있는 상태로 올라오셔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애자 개수는 뭘 기준으로? 가장 악조건인 비 올 때. 주수섬납 기준 50kV 가지고 상규 대지전압의 4배 때리고서 여유 주면 되죠. 그래서 애자 개수 결정하는 거. 자, 5번. 시간이 다 돼가네. 그나마 설명한 게 5, 6번에 있는데 설명한 게 5번은 부하율, 분산부하율, 손실계수, 분산 손실계수하고 말단 분포 문제인데 부하율하고 분산 부하율 식은 뭐 기본서에 있죠. 사실상. 근데 일단 부하율은 무조건 최대분의 평균이죠. 최대분의 평균. 해서 부하율은 그냥 최대분의 평균 식이 나오고 평균을 내려니까 배전에서 평균을 내려니까 이 식이 들어가는 거고. 분산 부하율은 이거예요. 분산 부하율 개념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 말단에 부하가 몰려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송전단이고 얘가 부하단이면은 그냥 중간에 뭐 없이 그냥 1대1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중간에 부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의 비율이에요, 그냥. 분산자가 들어가면. 부하가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 대비 부하가 분산되어 있을 때의 비율. 손실계수건, 분산 부하율, 다 똑같아. 개념 자체는요. 그 개념이라서 그 개념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뭐 기본서에 있는 식들이니까 뭐 따로 기본서 때 뭐 지겹게 들으실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단 부하일 때 분산 부하율하고 분산 손실계수 유도하는 거는 사실 기본서는 결과식을 갖고서 그냥 적분해서 때려서 15분의 8, 3분의 1 나오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이 그림 자체가 일단 그 식을 유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림이 요런 그림이 있고, 4개만 시간이 없으니까. 4개만 그리고 이제 선로전류, 얘는 이제 선로전류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고, 얘를 부하전류 IR, 얘를 스몰 R이구나. 부하전류 IR로. 이쪽은 이제 선로전류는 라지 I를 놔서 선로전류니까 부하전류는
0일 거고, 여기가 맥스일 겁니다. 선로 전류. 선로 전류 맥스고, 요 지점의 선로 전류를 IR. 요 지점의 선로 전류를 R이라고 하고, 여긴 당연히 0이 되겠죠. 선로 전류와 공급단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했을 때, 선로 저항을 여기까지를 스몰 r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를 라지 r로 가정을 해버리면, 가정을 하고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산 부하율하고 분산 손실계수 알려면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요 IR에 대한 식을 계산을 해야 이거를 우리 적분식에 넣어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IR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이제 여기서 선로 전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IR에 I 라지 R은 이게 닮은 꼴이잖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닮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의 길과 같고, 그래서 IR은 요거 곱하기 요거가 같으니까 R분의 R에 I 라지 R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 지금 계산하는 게 이 전체 지금 I 재료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송전단에서의, 요 시작단에서의 전체 선로 전류를 계산을 하고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송전단에서의 전체 선로 전류 I0는 결국은 이 전체 면적의 합계죠.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부하 전류잖아요. 이 부하 전류를 다 어디서 공급해야 돼요? 여기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 선로 전류 시작단의 총합은 결국은 이 부하 전류들의 합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이 IR 곱하기 라지 R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이걸 IR식으로 바꾸면 왜 산수가 안 되냐? 이 I0 네? R이겠네요. 맞나요? 2 넘어가고 아니네. 식이 잘못됐네. 잠깐만요. 이 전체 삼각형이니까 요게부터 잘못돼 있네. 라지 R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R이 되고 I 라지 R식으로 바꾸면 이 I0에 요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요 식으로 때려 넣으면 IR은 R 제곱 2R I 제로가 되겠죠. 이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지금 요 IR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 IR은 결국은 요 면적에 들어가는 부하 전류의 합일 거 아니에요? 요 지점의 선로 전류는 결국 이 지점 이후에 공급하는 부하들을 공급하는 거니까 이 지점 이후에 공급되는 부하 전류의 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게 요 R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R은 아까 이 전체 면적은 아까 I0로 계산을 해놨고, 그죠? I0에서 어떤 면적을 빼면 돼? 요 면적만 빼면 되잖아요. 요 면적만. I0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ii라고 그랬고, 요게 스몰 r의 2분의 1. 그러면 아까 했던 ir은 척에서 계산해 놨잖아요. 척을 여기로 때려 넣으면 i0 빼기 r 제곱 2가 2분의 1하고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지워지니까 스몰 r 제곱에 i0가 돼서 결국은 ir은 i0에 1 마이너스 r 제곱 이 나온다 이거죠. 이걸 어디서 봤어요? 기본서에 있잖아요. r분의 x인가 뭐 l분의 x로 있잖아요. 전체 길이 부하까지 길이 l분의 x로 이걸 적분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15분의 8 나오죠. 적분 넣는 건 생략 지우고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지. 이 풀이를 안 하고 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사실 기본서에 있는 그 식을 넣어서 푸신 분도 많을걸요? 많았을 거예요. 뭐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 합리적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난 15분의 8하고 3분의 2만 쓰고 왔다. 답을 기억해서.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점수 나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다 하면 고득점이 나올 거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것만 기억나. 3분의 2, 15분의 8만. 그렇게 쓰고 나오신 분도 점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처음 문제 딱 보면은. 그러니까. 자, 마지막 문제. 자, 수력발전소 흡출관 토막에서 캐비테이션 관계. 이 딱 유인물이죠. 저희 논술반에서 유인물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비테이션 계수를 유도를 해드렸는데, 그 문제예요, 사실은. 캐비테이션 계수 유도했던 문제. 이게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개념은 쉽지가 않아. 제가 유인물 드리고 설명을 드렸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앞에 흡출관 정의, 종류, 뭐 사용계수 이거 다 어디 있어요? 기본서에 다 있어요. 이제 결국은 이거였죠. 이렇게 담궈야죠. 담궈야 돼. 담궈야 돼요. 관을 담고 담근 물에 압력을 가고 있는 건 이제 대기압. 이번 상수저 있을 거고 여기도 대기압 있을 거고 러너 출구에 압력을 P1 그 운동 에너지를 V1 속도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지 속도 그리고 요 높이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흡출구 HS 그리고 이쪽 출구의 속도를 V2 하고 압력은 뭐 상압이니까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지점을 가지고서 베르누이를 세우면 W분의 P1 더하기 HS 더하기 2G분의 V1 제곱이 되고 요거 하나 안 했다. 요 사이에는 그 손실이 있어요, 손실. 이 손실을 2G분의 V2제곱이요? V1제곱. 원제곱에 이 싸이를 붙인 걸 손실로 가정하면 여기는 W분의 PA고 높이는 없잖아. 높이는 없으니까 2G분의 V2 제곱이고 손실을 어딘가 하나 넣어줘야 되니까 손실 여기다 넣어줘야지 뭐 2G분의 V1 제곱에 되겠죠.
자, 이게 캐비테이션이라는 거는요. 캐비테이션이라는 건 결국 운동 에너지와 압력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캐비테이션이 수력 발전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프렌트 그 상수도 관로 많이 물어봐요. 저 회사에서도 맨날 하고 나면은 뭐 캐비테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냐 뭐 이러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결국 운동 에너지하고 압력하고 관계예요. 결국은 이 대기압이 이 나오는 압력을 그 운동 에너지를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글부글하면 여기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서 때 이제 캐비테이션 쓰시려면 그거 쓰셔야 돼. PV 선도 그리고 뭐 포화 증기압 그 얘기 쓰시는 건 맞는데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운동 에너지와 압력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거를 일단 이쪽으로 집합을 시키고 압력 에너지를 이쪽으로 집합을 시켜요. HS 더하기 2지분의 VN 제곱 빼기 2지분의 V2 제곱 빼기 2지분의 V1 제곱이 W분의 PA 마이너스 W분의 P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전제를 하면은 결국 이 PA가 버틸 수 있는 에너지 이상은 절대 이 흡출 보관에서 흡수를 못해. 절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운동 에너지의 집합 요 식이 절대로 이 대기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커도 안 되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이거보다 크면 그냥 무조건 부글부글해서 아무 소용 그거는 그냥 캐비테이션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 베르누이 식에서는 전제 조건을 뭘 깔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것과 이것 무조건 등기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작다라는 전제를 무조건 깔. 그거마저 안 지키면 안 돼 있는 건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요 두 개가 결국은 수차 출구에서 에너지로 환산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요 출구에서 흡수될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화하려면 일단 여기서 보면 얘를 줄여야 되고요. 베르누이상 얘를 줄여야 되고 또 뭘 줄여야 돼? 얘를 줄여야 돼. 얘는 일단 논외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캐비테이션을 안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습출관을 유지를 하려면 이 두 개의 에너지가 이걸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거 손실도 줄여야 되고. 그래야. 그럼 결국은 요거의 에너지, 이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연속의 정리가 있죠. 연속의 정리가 뭐예요? Q는 AV에서 유량이 같을 때 관로의 단면적과 속도는 반비례하다. 그러면 단면적을 키우면 같은 유량에서 속도가 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흡출관이 항상 이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왜? V2를 줄이려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 베르누이상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자, 토막의 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 에너지와 높이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2분의 V1 제곱 빼기 2분의 V2 제곱 빼기 2분의 V1 제곱이 W분의 PA 마이너스 HS 마이너스 W분의 P1이 되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캐비테이션 계수라고 얘기하는 토막 계수는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요 식이 토막계수와 정의에 의해서 토막계수 정의에 의해서 높이수두와 토막계수와의 곱으로 치환이 돼요. 그래서 시그마 H는 얘는 가만히 보면 얘가 대기압이잖아요. 거의 대기압 수두 같고 얘는 P1이 결국은 저 앞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진공 상태 수두하고 같아서 얘가 넘어가면 H분의 HA 빼기 HS 빼기 HG 시그마가 이렇게 토막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자, 그리고 나머지 거는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한도 없이 쓸 수 없어서. 자, 저는 그 1,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10분 정도 쉬셨다가 지금 4시 27분이니까 핸드폰 시계로 4시 38분에 다시 3, 4교시는 이제 김진혁 기수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